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인데요. 이 영화를 이렇게 보시면 와인에 대한 얘기인데 스토리가 재미도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오늘 다루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이고, 이제 여기에서 조금 견광부회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커피에서 철학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꽤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 자신이 커피 쪽으로 오고 또 언어학적인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러한 것들을 좀 표현하면서 저 자신의 어떤 행복을 또 추구하고 커피를 하는 사람들 간의 어떤 동료애, 동질감.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화를 즐기는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 뭐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갖고 싶었던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학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언어학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인간의 본질, 본성이 무엇인지 이제 언어가 이제 가장 다른 그 생명체와 우리 인간이 구별되는 이제 하나의 큰 특성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것이다 보니까 뭐 다른 동물들은 소리 지르기나 의사소통은 있습니다만 인간에게 언어는 단지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생각의 도구라는 거죠. 내면을 향하는.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커피와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본성의 마음을 표현하고 인간이 이렇게 딱 마주할 수 없는, 마주하기에 불편한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문학을 통해서 예방주사를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커피와 문학을 다룬다고 할 때, 철학은 뭐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철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철학에 제가 커피를 가지고 사유하는 여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져다 쓰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커피를 같이 공부하고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영역을 우리 단국대 석사과정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열어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일단은 받아주시고 함께 공부하고 저런 견해를 우리가 커피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행위이면서 인간 한 개인 개인에게는 어떤 존재의 가치를 되묻게 하는 하나의 자극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 선생님께 거듭 말씀드리지만 먼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맛있다, 안 맛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커피를 전공하는 선생님들로서는 이제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나한테서 느껴지는 것을 존재와 시간, 의미, 변하지 않는 것,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게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을 보면 Back to the 부르고뉴라는 뜻이죠. 워낙 영어의 원 제목은 어, Back to 부르고뉴를 향한다. 여기서 이 등장인물들에게 부르고뉴는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자기들의 존재의 원판, 원본이었던 아버지에게 가는 여정,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죠. 인간에게 여행이 행복인 것은 돌아오기 때문이죠. 돌아올 곳이 있기 때문이죠. 돌아올 곳이 없이 떠나는 여행은 방황이죠. 그 여행과 방황은 한 개인이 갖는 고통이 다르죠. 여기에 이 영화의 제목은 영화는 백투 버건디 부르고뉴이지만 프랑스의 원래의 영화의 제목의 의미는 이어가기란 뜻입니다. 그 이어가기라고 하는 것이
세대와 세대의 이어가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형제들 간의 어떤 그 하나의 사랑, 끈, 이런 이어가기일 수 있고, 또 이 남매들이 각각 속해 있는 가족의 갈등을 또 치유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미 있는 영화를 볼 때는 좀 여러 가지로 감상을 좀 깊이 생각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어, 영화 속에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그분을 추앙을 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아빠는 좋은 와인을 만들었어. 이제 아버지를 추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르고뉴의 이 와인밭을 읽은 아버지가 남긴 와인을 마시면서 아버지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도 철학적으로 할 얘기들이 많고 커피 테이스팅의 의미에서도 저 순간 저 손에 있는 저 와인은 아버지의 메타포입니다. 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유산을 마시면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 그죠? 저거는 와인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추모하는 거죠. 저거야말로 우리가 지금 커피를 공부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정서이죠. 아버지를 한없이 그리워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할아버지는 훨씬 로맨틱하고 이상적이야. 저게 무슨 의미인가요? 할아버지의 와인은 아버지의 와인과는 달랐다. 근데 와인의 맛이 아버지를 정의하고 있죠. 그죠? 저게 A가 워낙 A였던 것이 B가 A를 말해주는 것. 할아버지가 A이고 로맨틱하고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B죠. 할아버지를 말하는 저. 저게 바로 메타포입니다. 할아버지는 참 멋진 분이었어. 와인도 잘 만들고. 이거는 서사, 내러티브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로맨틱하고 이상적이야. 이건 이제 메타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커피와 문학에서 이제 영화를 이제 조금 이제 마무리하고 문학 작품에 나오는 문구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 영화 다음에 책 도독하기로 했고요. 이제 메타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뭐를 감각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하는 영화를 하나 더 볼 겁니다. 그건 제가 참 아껴두는 영화인데 영화가 이렇게 좋은 평가, 그러니까 작품성이 높지는 않은데 저는 그걸 보고 인간의 감각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그 영화를 책도둑에 이어서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메타포가 뭔지 아셨죠? 메타포는 문학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와인을 통해서 메타포를 한다 그러면 이번 강의를 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께서 거기까지 성장해 주기를 바라고. 자, 이제 삼촌이 자, 이게 지난번보다 훨씬 좋다. 그죠? 이제 아버지 옆에서 이제 삼촌은 와인을 하는 걸 보면서 저번은 뭐예요? 저 와인을 가지고 자기의 형을 추모하지 않잖아요. 그냥 와인의 맛을 평가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맛있는 와인.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자녀들이 얘기했던 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와인을 의인화시키는, 의인화시키는 그런 메타포. 이 정서로 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삼촌은 음, 야, 지난번부터 훨씬 더 좋은데? 작년 거보다 좋은데? 올해 거 잘 만들었어? 이렇게 맛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죠. 네, 99년산 포마르를 언제 마셨는데, 이렇게 이제 그 99년산 포마르를 언제 마셨는데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할아버지를 얘기를 할 때, 네가 할아버지가 로맨틱하고 이상적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할아버지 와인을 마셨어?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꽤 오래전의 와인을 네가 어떻게 십몇 년이 지나고서도 그거를 아느냐? 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죠. 5년 전 크리스마스. 와, 5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할아버지가 빚은 1999년 뽀마로 와인을 마시고 그 와인을 본 다음에 할아버지가 훨씬 더 로맨틱하고 이상적이었다는 얘기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저쪽 이제 둘째 오빠는 와인의 감각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이 절대 미각을 갖고 있는 여동생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또 5년 전 크리스마스가 그게 기억이 나? 야, 그걸 아직도 기억한다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야, 그걸 아직도 기억한다고? 라고 한 사람은 이 와인을 그냥 속성으로만, 맛으로만 평가하는 거지 정서에 새기질 못했던 거죠. 그런데 5년 전, 1990년산 뽀마로를 갖다가 할아버지 와인을 마신 이 손녀는 그 와인을 속성으로만 얘기하고 표현한 데 그치지 않고 그 와인을 내면하면서 정서적으로 새긴 거예요. 그래서 이 면면은 할아버지의 부드러운 인성, 할아버지의 손길, 할아버지의 냉철한 뛰어난 저런 지혜. 이렇게 자기가 그 와인을 마실 때 정서적으로 덧입힌 거죠. 그걸 뭐가 한다고 하죠? 편도체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향수에서 배웠죠? 그렇구나. 어? 향과 구체적인 정서를 편도체가 입혀서 장기 기억인 해마로 들어가죠. 이제 이런 기능을 하는 것, 정서를 입혀서 그래서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저장되는 것은 대뇌나 소뇌나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해마 속에 깊게 들어가 있어서 어떤 그 정서의 하나의 모티프를 딱 클릭할 때는 그 전체의 5년 전의 기억이나 크리스마스의 기억이 확 떠오르게 하는 것.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와인을 공부하고 커피를 공부하고 할 때 그 향미를 이야기하고 정서를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 모두 다 똑같이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계속 이런 게 반복되고 이걸 현장에서 묘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지금 감각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를 감각하는 거죠. 포도는 뭐죠? 와인의 본질이죠. 커피의 때로하죠. 그러니까 한 잔의 와인을 마시고 한 잔의 커피를 마시고 그 와인과 커피는 무엇의 복사본이다? 때로와의 복사본이다. 그러니 복사본은 때로와 본질의 특성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저장면이 나왔을 때, 아, 그래, 와인의 본질, 거의 포도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바로 이제 한 잔의 와인을 마시고 본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블라인드 훈련을 하게 됩니다. 눈을 가리고 맛을 보는데 이건 지금 왜 하는 거죠? 한 잔에 담겨오는 와인을 통해서 그 와인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표현하는 건데 그런 잠재력은 모두 자연에 있는 거예요. 그죠? 포도 옆에서 자라는 복숭아가 뭐 예컨대 같이 자라고 있다면 다르죠. 포도 맛과 복숭아의 맛은 다르지만 어때요? 때로와는 같죠. 같은 토양, 같은 바람, 같은 이제 일조량, 같은 습도, 밤에 함께 견뎠던 그 온도들. 그래서 자연을 담고 있는데 복숭아는 복숭아의 맛으로 표현할 것이고, 어, 포도는 포도의 맛으로 표현할 것이고, 커피는 커피의 맛으로 표현할 것이에요. 그죠? 각자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지만 결국 본질은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연의 때로와를 알기 위해서 결국 그 와인, 그 커피가 담고 있는 향미적인 특성을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알아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트러스 그러면 고지대, 스토니 프루트 그러면은 그 지대보다 좀 낮은 곳, 상대적으로 따스한 곳, 그죠? 그린한 느낌의 라이블리니스가 있다면 SL 라인들, 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축축함, 그다음에 강건함, 그렇죠. 그 결국 맛을 통해서 우리는 때루아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추정하는 거예요. 추측하고. 우리가 본질에 다가가는 것은 정답을 맞춰가는 과정이 아니라 더듬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야? 라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 중에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흐르죠. 자, 커피를 마시고 본질을 향해서 가는데 시간이 흐르죠. 그리고 한 번 마셨을 때의 나와 두 번, 세 번, 네 번을 마셔서 본질로 좀 더 다가가는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 번 마셨을 때 존재론적인 박영순과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눈을 뜨고 때로와의 감성을 느끼고 자연에 감사할 수 있게 할 때 이미 저는 비커밍 되는 거예요. 존재되는 고정된 존재자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존재와 시간 하이데거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다음에 해겔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한 어떤 시간의 변화에 따른
하나의 존재자의 변화가 어느 순간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영역으로 나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변증법적 논리, 질적 변화를 의미하게 되는 건데, 이제 이런 철학적인 어떤 이런 사유를 우리가 당연히 철학자의 사유는 자연을 돌이키는 원리에 대한 얘기고, 와인을 마신다고 하는 것,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바로 그 삶 속에 있는 얘기고, 우리가 와인을, 커피를 마시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얘기할 수 있고, 해결의 변증법적을 통한, 발전을 통한 질적 변화를 통해서 인간이 보다 나아가는, 발전하는, 음?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렇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얘기하는 거를 커피를 공부하면서 커피의 맛을 구분한다. 그런 과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본질에 다가가는 고단한 인간의 훈련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런 각박함은 왜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시간 때문이죠. 그때의 시간은 이럴 때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 있죠. 인간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태어나고 난 뒤와 그 다음에 죽음의 사이에 존재하죠. 유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동기가 돼서 나의 존재, 나의 가치를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속의 이 아이도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면서 아버지가 하는 거를 따라 하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능력이 곧 나한테 있다라는 능력이 내게도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어린 나이에는 뭐 자연의 때로와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미믹,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는 거죠. 흉내내면서 이제 본인이 누구인지 정체성과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이 친구도 자기의 삶을 보다 깊게 사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은 모두가 사유의 삶인데 이런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면 한 잔의 커피가 훨씬 더 소중해지는 것이고 이제 커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주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정제된 언어를 가지고. 자, 이 영화는 이런 다양한 바질도 보이고 스트로베리도 보이고 블랙베리도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새 남매한테 이렇게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딱 먹어보고 뭔지 알겠니? 저건 감각되는 거죠. 그죠? 감각되고 그래서 망고요. 스토니 프루시오. 부드럽고 단맛이 있다. 자, 이제 와인을 저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이 세 명의 남매는 와인을 잡았어요. 자, 이제 이 친구들은 다양한 어트리뷰트, 속성을 감각한 상태에서 제법 단기 기억에도 기억되고 있겠죠. 이제 장기 기억은 편도체를 통해서 정서를 입힌다고 말씀드렸고, 자, 그래서 아버지가 와인을 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뭐부터 봐야지? 그랬더니, 향이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고, 어떤 친구는 아니요, 색이요.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색이지. 색을 먼저 보는 거야. 예, 와인은 색으로 판단하지는 않죠. 예, 판단이 되지만 더 깊은 건 결국 향과 그다음에 입안에 들어왔을 때 플레이버와 그다음에 향과 맛과 그다음에 촉감, 바디가 어우러져서 플레이버가 되고 그 플레이버의 물리적인 가치를 삼킨 다음에 피니시, 애프터 테이스트에서 보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와인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시각은 큰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시각을 먼저 보라라고 얘기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어요. 커피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외람되지만 전 세계적으로 커피를 와인잔에서 따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제가 처음일 겁니다. 제가 와인에서 커피로 와가지고 커피도 색으로 즐겨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 놨죠. 오래전부터 와인잔에 투명한 잔에 담아서 색을 먼저 보고 추정하고 자 이제 색을 본 다음에 서로 이제 색 가지고 얘기하죠. 색은 범위를 좁혀줍니다. 범위가 좁혀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후각과 미각과 다른 감각들이 포커스온 되는 거예요. 집중되는 거죠.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와인 빨간색을 봤을 때와 하얀색을 봤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감각이 준비하는 범위는 확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시각은
향미평가에서 준비시킨다. 준비하는, 준비시키는, 집중시키는, 우리의 감각을 집중시키는 하나의 전조, 앞 단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큰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했어요. 영화의 갈등은 그래서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시작이 아니라 그렇게 유지가 되고 텐션이 되는데, 야, 그래, 화이트 와인이야. 이제 하얀색의 와인을 보고 화이트 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 잘했다. 장하다, 아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이라고 딱, 이 범위를 좁혀놓으면 머릿속에서는 이제 화이트 와인에 대한 속성의 단어들이 쭉 나열되죠. 그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다. 포커스 될 수 있다. 그래서 무슨 향이 나냐? 헛간 냄새가 나요. 샤르도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헛간 느낌 나오죠. 왜? 샤르도네는 오크 숙성을 하기도 합니다. 왜? 강건하기 때문에 화이트 와인 중에. 자, 아무튼 헛간 냄새가 나요. 이제 저 말을 들을 때 이제 와인을 하는 사람들은 샤르도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크 숙성을 했나? 오크 숙성을 하지 않아도 스트로이한 느낌이 나죠. 헛간 냄새가 나요. 했더니 그래, 맞아, 정확해. 쥐프라기의 향이 있지. 빛깔에서의 금빛 향도 스트로이를 떠오르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와인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과일이 생각나니? 요번에는 첫 향의 인상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이 헛간 냄새, 강한, 상대적으로 강하고 자기의 일상과 관련된 얘기들이 먼저 감각이 죠 그랬더니 아버지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헛간과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와인의 정체성인 산미와 단맛을 찾아봐. 산미와 단맛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우리 과일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던지는 거예요. 그래, 헛간 냄새 말고, 과일 향은 좀 없니? 라고 했더니 이제 좋은 커피도 똑같죠. 품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일이라고 하는 건. 그랬더니 딸이 얘기하죠. 레몬, 경쾌함, 산미, 시원함, 깨끗함, 활달함, 레몬의 이런 깔끔한 인상이 떠오릅니다. 라고 얘기해서, 좋아, 줄리엣. 맞아. 했더니, 또 다른 거 없니? 라고 얘기했더니, 레몬 말고 또 생각나는 과일이 없어?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인상을 각자의 경험에 따라 가질 수 있는 거죠. 했더니, 큰아들이, 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제 관대하게 얘기해요. 그래, 뭐 각자가 느끼는 바가 옳지. 과일을 느꼈다면 산미와 단맛에 긍정적인 것을 느낀 것이니까 그것도 맞아. 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 라고 하지만 범위가 있는 거죠. 스토니프루, 그다음에 시트러스, 그다음에 페어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톤 다운돼 있죠. 그러나 이제 위스키에서는 향으로 어필하지 미각적으로 산미. 이제 향에서도 미각을 공감각하기는 멀티모달이 되는 건데 거기서 향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버지는 배라고 느껴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배 말고 아니야, 장. 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이럴 때는 그것이 아니라 왜 있잖아. 중국집에서 먹은 거, 그거 있잖아. 좀 달고 약간 더 산미가 배보다는 있는데 네가 배라고 느끼는 그 부드러움은 그것이 아니라 이 느낌 아니니? 그쵸. 리치죠, 리치. 리치의 느낌이 있지 않니? 라고 이제 묻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영화는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면 저런 블라인드 테스팅을 통해 가지고 커피하는 사람들도 향미를 공부하는 접근법을 알려준다. 블라인드 테스팅하는 장면이 참 정겹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영화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이 첫 번째 우리한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영화 장면이 보여주는 감각의 순서, 블라인드 테스팅을 할 때 색깔을 보고, 그 다음에 후각을 보고, 이제 미각은 입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제 요 순서에 따라서 표준의 프로토콜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색상을 먼저 관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죠. 경험적으로 하얄 때는 화이트 와인, 빨갈 때는 레드 와인, 그다음에 핑크색일 때는 로제, 이제 기포가 있으면은 스파클링, 샴페인,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시각을 가지고 정보의 범위를 크게 갈라치기 위해서 한쪽으로 딱 포커싱하게 해주는. 죠 그리고 후각을 맞춰서 아까 레몬이냐 스트로이냐 이렇게 구체적인 속성을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죠?
자, 그래서 와인이 주는 이제 색상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코를 자극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아는 정보들이 있었죠. 커피에서도 라이터 로스팅이냐 아니냐, 또 커피 콩의 색깔만 보면 같은 정도로 했다면은 내추럴 프로세싱 한 것들은 좀 진하고 에너로빅 퍼멘테이션 하는 것도 색깔이 좀 더 진하죠. 그리고 그 디카페인 커피도 색깔이 진해요. 이 얘기는 그건 뭐죠? 색도 가지고 단일화시켜서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색도는 참고 정도로 뭐 굳이 쓸 거면 쓰고 아닐 거면 말고.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디벨로핑 타임 레이쇼로 바꾸고, 디벨로핑 타임 레이쇼도 같은 20%라도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ROR에 따라서 달라지죠. 1차 크랙부터 뺄 때까지를 우리가 DT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네가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는 결승점에서 완전히 스톱할 때까지 얼마나 네가 더 결승선을 지나서 멈췄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DTR입니다. 그러면 DTR 20m 가서 멈춘 사람과 10m에서 멈춘 사람은 뭐가 달라요? 달려온 속도가 다르죠. 그것이 바로 이제 ROR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색상도 어떤 거를 정보가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커피대로. 그래서 색상은 완전히 색상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결국 후각과 미각으로 감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후각을 이제 이 영화에서 앞에 있는 두 가지와 이제 후각을 이미지화하고 그거를 언어화하는 노력. 응? 그래서 냄새에서 뭐가 떠오르느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뭐가 연상되는지 자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뒤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뒤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후각만 느낀 사람은 후각 자체를 가지고 해마에서 못 걸어 나오는데, 이거는 따스한 햇살에 어머니와 함께 뭐 꽃밭을 걸었을 때의 느낌이라고 정서와 어머니와 꽃밭과 연결을 시켜놨다면 해마에서 쭉 올라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맹건법. 우리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고 얘기해요. 눈을 가리고 어떤 시각적인 선입견을 제거해요. 왜냐면은 레몬을 주면 레몬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눈은, 우리의 뇌는 레몬에 대한 이야기만 끄집어내니까 그거는 경험이 작동되고 있죠. 감각되지 않죠. 응? 그러면 그거는 편견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화이트 와인을 했다가 먹는 색소 빨간색을 넣었어요. 빨간색을 넣고 사람들한테 보이도록 향미를 쓰라 그랬더니 모두 다 레드 와인에서 나오는 렉시콘 단어들을 딱 써놓죠. 이건 유명한 그 심리학적 와인 쪽에서의 그 실험입니다. 커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에서도 어, 정설을 얘기했던 논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죠. 여러 선생님들 읽어서 읽어보셨겠지만 저는 그것이 그 논문을 읽고 참 믿기지가 않았는데 과테말라였나 콜롬비아나 스페셜티 커피 농장에 가요. 그런데 이제 이 연구팀들이 미리 준비해 갑니다. 뭐냐면 로부스타를 가져갑니다. 로부스타 너무 심했는데.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 커피를 내려서 줍니다. 주고 평가를 하고 다른 데과 비교 평가를 했더니 거기서 마셨던 이 그 로부스타 커피의 평가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거죠. 뭐가 영향을 끼쳤죠? 정서가 영향을 끼쳤죠. 선입견이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여기서 맹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차단하고 오로지 감각만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5번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다음 책도둑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책도둑도 보시고, 그다음에 또 제가 다시 강의 시간에 했었지만 이런 분석까지는 안 했었죠. 그래서 일 포스티너도 한 번 더 보실 것이고, 음, 그래서 메타포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바로 문학 작품으로 가서 셰익스피어도 볼 겁니다.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커피가 유럽에 전해지기 전의 사람이라서 셰익스피어는 그 16세기에 이분은 커피를 드시지 못했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만약 셰익스피어가 커피를 즐겨 마셨다 그러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테라스의 고백은 바뀌었을 것이고 베니스 상인에서의 그런 묘사들도 커피와 함께 들어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셰익스피어의 문장 중에 그 사랑을 노래한 얘기를 커피에다가 접목시킨다면 우리는 이걸 어떠한 정서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우리
커피 향미 표현에 메타포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작품을 보면서 할 텐데, 5번 같은 경우 우선 맛배기로 와인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거죠. 와인이 거짓말 하나요? 거짓말 안 하죠. 누가 거짓말합니까? 그건 마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고 믿는 거죠. 와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품질인 거죠. 그 품질은 어디서 와요? 때로와에서 오는 거죠. 애당초 어떤 와인이야.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스페셜티 커피다. 온갖 많은 정보를 다 주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왜? 커피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맛으로서 자기의 본질을 드러낸다. 문제는 누구다? 그거를 맛보는 사람들이다. 과연 우리는 한 잔의 커피를 가지고 커피에 갖고 있는 본질, 때로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사실, 어, 이 작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대목이 아니라 이제 존재와 시간인데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시각이, 색상이 냄새보다 앞서느냐? 앞에 쭉 설명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향이 연상을 통해서 특정 사물에 비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감각된 것을 우리의 인지적으로 재구성을 하게 될 경우 또 혹은 정서에 입힐 경우 걔는 굉장히 긴 해마 속으로 들어가서 긴 연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 연상작용을 통해 가지고 커피가 갖고 있는 많은 향들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언어로 표현하지 않으면 깊게 들어가질 않죠. 그냥 휘발되는 겁니다. 반드시 커피를 드시고 나면 그 커피를 각자가 정의하라, 언어로 표현하라. 언어로 표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정서가 입혀질 수 있습니다. 어? 존재와 시간 그리고 커피 테이스팅입니다. 이 영화가 이런 존재와 시간을 다룰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여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 선생님께서 각자 좀 탐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강의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스테레오타입이 생깁니다. 박영순의 해석으로 여러 선생님이 이걸 해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저를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여기에서 요거는 요런 의미다라고 던질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PPT나 제 영상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서 여러 선생님들만의 정의와 관점을 만들어 보세요. 존재, 시간. 이게 이 영화와 무슨 상관이 있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의 대표적인 명대사는 이겁니다. 사랑은 와인과 같아. 시간이 필요해. 숙성돼야 하거든. 숙성은 뭐죠? 시간이 흐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아.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이거 어마어마한 그 대사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의미를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느낌이 저기에 뭔가 있는 거죠. 사랑은 와인과 같아. 어? 사랑은 와인이야. 이러면 메타포예요. 은유. 같아. 그러면 직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표현이 문학적으로 사랑은 와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뭐뭐 같아. 같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은 와인이야. 은유법이죠. 시간이 필요해. 시간은 철학자를 만나시거든. 현대 물리학자를 만나시거든. 딱 하나의 질문만 하면 대등해집니다. 대등해지는 것이 아닌 얘기보다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면 되는지 알아요? 시간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다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시간을 건들고 나왔어요. 숙성이 돼야 되거든.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 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어때요? 질적 변화. 응? 해겔이 얘기했던 변증법적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전의 A가 아니고 B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질적 변화가 일어나느냐? 라고 얘기할 때 본질은 어디 갔느냐? 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본질은 그대로 있어. 변하긴 변하는데 상하지 않아. 먹을 수 있는 와인으로서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돼. 그런데 얘는 변한 거거든. 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숙성의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 왜? 사랑하는 사람들도 변하죠. 어디를 향해 변해요? 상대를 향해 변해죠. 그래서 내가 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리아의 눈물에서 봤잖아요. 원판을 닮아가는 것. 존재의 부재, 원판이 사라진 부재의 허망함. 자, 이런 대사가, 어마어마한 대사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과 변화에 따른 시간의 바뀜에 따라 향미가 좋아져야지 향미가 썩어지면 안 되죠. 이제 우리가 그건 묵은 커피나, 어, 오래된 커피나 그러면 시간이 변하면서 이미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쇠퇴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제서야 진면목을 나타내는 것들. 커피도 예컨대 뭐 유치한 비유지만 디캐싱을 해야 된다거나 먼저 여러 가지 있고 적정한 온도까지 다가갈 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이런 얘기들이 있겠죠. 와인과 커피 모두 바로 만들어진 후보다는 일정 기간의 시간, 에이징의 시간을 거치게 될 경우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것, 존재가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데카르트, 아니, 하이데거의 비커밍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존재는. 변하는데, 변한다고 하는 것의 전제는 뭐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입장에서의 존재, 비커밍, 고정되지 않은, 존재는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얘기할 때, 당연히 존재와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커피도, 그래, 변화되는데 그 변화된다는 얘기할 때 시간이 흐른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죠. 한 잔의 커피가 우리가 테이스팅할 때도 시간이 흘러요. 온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는 건 변화죠. 왜 변화됐죠? 시간이 흐른 거죠. 향미의 안정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제 커피가 추출된 다음에 바로 먹지 마. 뭐 어느 정도 와인 같은 경우는 쉬워요. 에어레이션 시키고 하게 되니까. 근데 이제 커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울 때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마. 조금 질감이 느껴질 정도까지 한 55도 정도까지 나오면 훨씬 더 부드러워지면서 긍정적인 맛들이 많아지거든. 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는 와인에게 더 적절하지만 커피에다가 좀 갖다가 쓰려고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지고 조화로워지고 균형이 맞아지는 것. 이거는 향미의 발전 과정이고 질적 변화 과정인 것이고 이것이 될 수 있는 과정, 있는 것은 커피를 추출을 바로 했을 때 그 존재 A로서의 커피가 시간이 흐르고 더 발전돼서 존재 B가 됐을 때에는 변화가 온 것이죠. 그런데 A일 때도 커피고 B일 때도 커피죠.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B일 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전제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becoming이 되는 거고 얘는 be, gine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테이스팅에서 시간적인 변화가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죠. 바로 이거예요. 온도 변화는 차원에 다가갈수록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커피 한 잔의 커피가 내게로 와서 시간이 흐른다. 시간은 어디로 흐른다? 체온을 향해 흐른다. 체온에 가까울수록 단맛이 산미도 역시 체온에 가까울수록 다가올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다가 멀어질수록 자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후각도 마찬가지예요. 후각도 삼킬 때 레트로 나잘, 레트로라고 하는 것은 역류한다는 거고 나잘은 바로 비인강의 이런 후각의 어떤 신체의 어떤 이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기화가 되는 향들은 음식물과는 달리 역류에서 올라와서 비인강 코 뒤쪽에 후각세포를 자극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경로를 따라서 후각도 노즈의 바깥에서 느끼는 어로마, 입안에서 피어나는 노즈, 그다음에 삼킨 다음에 들어오는 이런 향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커피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그죠? 얘가 이렇게 우리의 감각이 A라는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서 다른 향미들을 포착하고 있다. 그죠? 그다음에 존재론적인 시간성과 인문학적인 속성의 개념이라는 이 얘기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습인데요. 우리가 커피를 함께하는 시간은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죠. 커피를 마셨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물어봐야 돼요? 내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커피가 감각의 변주를 유발합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죠? 커피가 내게로 와서 내 몸에서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느냐를 문학적으로 커피가 말을 거네?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있지? 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러한 질문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커피를 드실 때는 커피를 감각한 다음에 그 커피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무슨 말을, 무엇을 말하라고 나한테 말을 거는지 그렇게 스스로 인문학적인 질문을 스스로 되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셨을 때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마시고 시간과 함께 변하는 그 순간 그 찰나찰나의 감각들을 이야기해야죠. 그것이 그 커피가 갖고 있는 비커밍, 본질, 존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또 존재론에서 시간은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의 전제는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다. 인간의 존재는 어디에? 삶과 죽음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인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죽음을 향해서 간다. 어떤 철학자는 죽음이야말로 비로소 존재의 완성이다. 뭐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그냥 한 잔의 커피를 마셔서 내 몸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 커피가 뭐라고 얘기할 때 그때 이 커피는 나와 만나는 순간의 감각적인 순간이 아니라 계속 말을 걸어오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자극하고 나의 정서를 보듬고 비로소 내가 이 커피를 정의하는 단계 그때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로스 어떤 순간의 포착도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훗살의 현상학과 메를로퐁트의 지각의 현상학에서 어떤 사전적인 것 다 빼놓고 내 몸이 부딪히는 순간을 감각하라. 그죠? 그럴 때는 카이로스, 그 순간 찰나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크로노스죠.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가는 속에 변화가 있고 이제 그거를 우리가 포착해야 되고 아까 그 대사가 어마어마한 대사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감각과 존재 사이에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어느 순간 감각되는 순간 존재가 포착돼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면서 계속 나한테 다른 자극을 주면서 자기의 존재의 성격을 달리하게끔 나로 하여금 느끼게 만들죠. 그러니까 감각과 존재가 어디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가 되는데, 이제 커피의 향미를 맛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얘가 나한테 지금 말을 걸어오네. 그런 따스한 말 한마디. 따스하게 느끼는 좋은 커피를 마셨을 땐 따스하게 말을 걸을 것이고, 정말 식초와 같은 커피를 마실 때 그 커피는 찌르는 듯한 호통이 될 것이고, 욕설이 될 것이고, 신랄한 비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커피가 주는 감성이 따사로울 때 느껴지는 감성, 그거를 포착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구찌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커피의 꽃향, 시트러스함 뭐 이렇게 표현해서 멈추지 말고 잠깐 메타포를 만들어서 그 커피의 그런 딸기와 같은 느낌, 단맛이 주는 그러한 물음이, 질문이 내 몸에서 언어로 나갈 때 딸기향, 뭐 망고 이렇게 나가지 말고 정서로 변화시켜서 메타포로 와, 이 커피는 어린 시절의 봄날의 공원처럼 이 커피는 나의 어린 시절 봄날의 공원이야. 이 이제 메타포죠. 그 한마디에 정서가 담겨 있고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떤 커피를 마실 때 똑같이 봄날의 공원 같다 라는 커피를 만났다면 이 기억을 더듬어서 이거 에티오피아 구찌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물리적인 감각을 넘어서 삶의 이야기를 담으면 더 좋아요. 내가 감각한 정서에서 오래된 기억 속으로 넣는 방법도 좋고 그다음에 이 커피가 감동적이거든. 이제 정보를 찾아보는 거예요. 감각 이후에 그 커피를 정서로 혹은 그 커피를 내 감성에 정의하기 위해서 생산자의 이야기, 때우르아를 찾아보고 감각 전에 찾으면 안 돼요. 감각한 다음에 걔가 뭐였다라는 걸 해야지. 감각하기 전에 정보를 알게 되면 그거는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또 더 나갑니다. 은유와 나레티브.
그래서 커피에서 베리 향이 난대, 베리 향이 나네 얘기보다는 이제 이런 은유는 뭐 한두 가지가 있는 건 아닐 텐데 예컨대 그 커피를 마시고 베리 향이 날 때, 베리 향이 나네 라고 끝내지 말고 내 경험 속에서 잘 생각해 보셔서 이 향이 나에게 준 어떤 정서적인 움직임이, 와, 이 커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옛 여인처럼, 친구처럼 참 따뜻하네. 그죠? 따뜻함이 스위니스 아니겠습니까? 응? 그리고 또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나서 두 가지 질문하면 좋아요. 커피가 말을 거네? 라는 질문 하나. 또 하나는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커피를 마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고 나서 이 마시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러나 그걸 생각해 보죠. 커피가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오는지. 그리고 그런 대화 속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 그게 이제 우리 메타포, 은유의 영역이죠. 그게 요 잘목이 바로 커피와 문학의 그 범위가 되는 거죠. 시간 속의 존재, 비커밍. 비커밍은 우리 변하잖아요. 무엇 무엇이 되기. 무엇 무엇이 되는 것도 존재죠. 그런데 무엇 무엇이 되는 순간에 1초의 시점에서 딱 포착하면 걔가 바로 빙, 비커밍이 아니라 빙, 존재죠. 근데 그 존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해가고 있죠. 와, 그거를 포착한 게 하이데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완전히 그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이데거의 평가는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철학적인 사고를 어, 바꿔버렸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플라톤은 존재를 어떻게 얘기해요? 존재와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데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지도 않는 추상성, 이데아에서 바로 사물로 갖고 오죠. 바로 이 안에 있다. 이 사물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존재, 본질은 고전된 상태의 어딘가에 있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본질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이제 근대 철학으로 가면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게 뭘까? 데카르트는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나밖에 없다. 그죠? 그때 존재의 출발점은 나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존재하는 나는 오로지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모든 존재는 나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체적인 나. 내가 없으면 존재도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 칸트는 어떻게 얘기해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성, 머릿속에 있다. 데카르트가 이제 이성의 시대를 열잖아요. 데카르트 이전에는 신성이죠. 그죠? 그러나 이제 신이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세우게 되고 칸트는 거기에서 더 발전시켜가지고 인간의 이성을 갖다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감각적으로 오게 되면 아니다. 생각하는 것. 커피가 스페셜티 커피이고 무슨 정보가 아무리 훌륭해도 뭐냐? 내 몸과 만나는 이 순간의 맛이 걔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고 가치다. 그죠? 경험하는 것.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후설의 현상학이고 메를로 뽕트의 지각의 현상학입니다. 그래서 커피 테이스팅에서는 메를로 뽕띠 몸으로 체득하는 것, 이성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커피 테이스팅에서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제 강의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성 필요 없다. 정보 필요 없다. 이 커피에 대한 상세한 내용 필요 없다. 오로지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나와 만나는 순간 내가 감각할 때 그 정체성이다. 그러니 모든 진실은 뭐다? 커피 테이스팅의 모든 진실은 사전 정보 필요 없다. 마셔봐라. 마시고 뭘 느끼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이데거의 존재의 시간이 좋은 하나의 툴이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통해서.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데거는 그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가 하나로 형성될 수 없죠. 커피를 마셨는데 마시는 순간에 개로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뭐죠? 시간에 따라서 흘러가죠. 비커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커피가 존재 A로서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이제 인간을 주체로 내세우고 이성의 힘을 얘기했던
데카르트나 칸트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 하이데거가 딱 나타나서 존재는 고정된 한 시점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한 시점 커피를 마치는 이 순간에 모두 판단될 일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가 A라는 커피의 존재가 우리의 감각에 혹은 우리의 정서에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돼서 드러내고 있느냐를 포착해야 된다. 우리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커피와 문학에 많은 메타포와 영화 속의 메타포화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핵심적이고 앞으로 여러 선생님께서 커피를 갖다가 테이스팅하는 순간에 멈추지 마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포착하십시오.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존재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A라고 하는 커피가 드러내는 방식을 포착해야 된다. 그 방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는 데서 옵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하이데거의 뿌리를 이렇게 이제 하이데거의 이야기나 모든 것들이 다 훗살의 현상학에서부터 전체적에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거지만 거기서부터 변화가 돼가지고 훗설의 현상학에서부터 이제 이런 존재론적, 감각론적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 속에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를 좀 더 철학적으로 멋지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잔의 커피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과정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비커밍 되는 거를 지평이라는 얘기를 써요. 시간의 지평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다. 여기서 지평은 뭘까요? 지평선이죠. 지평선은 어떤가요? 한 번에 보이죠. 시간의 지평은 뭔가요? 지금 내 눈에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으로 포착되죠. 그러면 뭐예요? 시간은 과거로 사라지지 않고 미래에 오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한 공간에 하나의 지평에 나의 감각 속에 한 번에 드러난다. 존재란 그런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becoming, 변해가는 것. 그 통째로 포착하라.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커피 향미를, 우리가 향미를 묘사할 때 마셨지. 그 다음에 체크하고, 어? 아로마 체크했지. 어시더티 바디 체크했지. 밸런스 봐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버롤을 봐.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뭐를 해요? 마시는 순간에 감각된 걔만 보고 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너무 단언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음, 시간의 흐름, 변주, 변해가는 것. 그래서 있다, being, time과 그다음에 우리가 becoming,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는 거죠. 풋살의 지향성도 제가 이제 이번 강의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테이스팅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풋살, 메를로 뻥띠, 봄으로 체득하는 것,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의 의미를 몸으로 해석한다는 것. 그죠? 몸으로 해석한다는 하이데거 존재에 대한 이야기는 푸설의 intentionality, 지향성과 연관이 되는데 푸설은 대상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커피는 우리에게 하나의 대상이죠. 어떤 대상이죠? 우리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대상이죠. 그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어떤 커피의 테이스팅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갖고 있는 향미를 의식하고 그 향미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말로 표현해서 의미화하는 건데 그때 그 어떻다라고 하는 의미화가 커피 자체에 담겨 있는 걔가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경험이 내 몸의 경험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한 잔의 커피의 맛은 마시는 사람의 정서가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거를 공감한다는 이유로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기억을 단절시킨 때 속성만 가지고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커피의 하나의 가치의 진실은 내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커피 테이스팅은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다. 한 잔의 커피가 와서 나의 기억과 감정을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의 은유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커피는 잔에서 하나의 의미를 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커피의 테이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커피가 하나의 의미로 생성되는 과정이다. 바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이게 언어학입니다.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언어학이에요.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 기호학. 자, 우리는 한 잔의 커피 속에서 시간을 맛보고,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자신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돼요. 따라서 커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음료 자체로 머물러 있는 단지 음료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존재의 하나의 방식이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커피의 존재를 통해서, 커피의 자극을 통해서 곧 하나의 나의 존재를 겪게 되는 것이고, 나의 존재를 맛본다는 것은 결국 그 커피를 마시고 느껴지는 나라는 존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커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썼던 예전에 글을 보여드렸을 텐데, 시간을 마시는 것이다.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다음 영화 책도둑은 이제 오늘 조금 난이도가 깊게 들어갔어요. 메타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철학적인 사유, 그거에 대한 의미. 이제 커피를 마시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현상을 이제 메타포로 이야기를 한다면, 메타포의 많은 사례들을 알아두신다면 나만의 메타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도둑 보시고 일포스틴을 통해 가지고 그 작가, 그 작품, 이게 다 책을 영화한 내용들입니다. 문학 작품들을. 거기서 나오는 멋진 메타포들의 의미를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가 되셨겠지만 그 메타포에 담겨 있는 어떤 철학적, 그 어떤 이론, 문학적 이론도 조금 맛을 보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